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오두산 이야기에 이어서 파주라는 이름은 어떻게 언제부터 파주로 불러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파주의 관아와 객사는요, 그 업무를 보는 것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조선 중기 숙종 이후에 파주에 그 능이 있어서 임금님들이 이렇게 와서 머물곤 했었는데요. 그 이국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곳을 일을 했던 곳입니다. 자, 파주는요, 삼국시대 때는 파의 평사연이라고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는 그렇게 불렀고요. 파주권은 수리올현, 교화지구현 쪽은 천정구현이라고 불렀고요. 신라 때, 고려 때도 이제 저렇게 불렀어요. 파평현, 동성현, 교화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조선이 들어선 태종 때 인구가 드디어 이제 1000호가 넘어서니까 원평 도읍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조 5년에는 파주목으로 승격을 하는데요. 바로 그 비가 세조의 비가 파평윤씨, 파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파평윤씨 그 정의왕후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때 한성부 소속의 파주군으로 되었고요. 1999년 파주시로 승격을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이렇게 봉서산이 있는데요. 이 뒤로 금촌, 월롱, 파주역에서 이렇게 문산으로 가는 경의선 전철이 있죠. 그 봉서산 아래에 파주 객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관아가 있었고 향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진강인데 여기가 이제 화석정, 레소정이죠. 그러면 현재의 봉서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파주 읍에서 찍은 봉서산 모습인데요. 이 위로 산성이 있었을 테고요. 이 아래로 향교, 관아, 객사 이런 것이 있었겠죠.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서산성은 파주 관아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면 삼각산이 참 멋있게 보이고요. 멀리 송악산, 감악산, 심악산 다 보이고요. 한강, 임진강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해바다와 한강, 임진강이 연결된 문산포구를 바라보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전을 거두고 이 산성으로 돌아와 수비를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관아라는 것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총칭이기도 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고을 수령이 거처하면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 장소. 그런데 파주관아는 그 고양시 벽제관에서 해엄령 고개를 넘어오면 그 연풍내가 흐르는 더른 멀판을 앞에 두르고 뒤에 봉서산을 두른 그 사이에 관아가 있었는데 특히 이곳은 옛 의주대로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옛 의주대로라는 것은 그 사신들이 갈 때 창덕궁을 출발한 사신이 북경에 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옛 의주대로라고 하죠. 그리고 파주 관아에는 이렇게 객사 건물이 있었는데요. 객사라는 것은 손님이 잠을 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골패를 정청에 봉안하고 이렇게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망 때마다 예를 올리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익사, 우익사에는 상급 지방관이나 사신들의 이제 숙소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죠. 객사라는 것에 이 모셔지는 전패는 바로 이 대궐전자를 써서 임금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사신이나 외관들의 설날, 탄신일날 여기서 이렇게 의식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식이라든가 선노를 받는 의식 이런 거는 이제 음식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내양을 받는 의식, 교서를 받고 관찰사를 맞아들이고 유서를 받는 의식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객사에서 했고요. 파주 객사는 파주 교육박물관, 지금 파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박물관에 1937년 정도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청이 24칸이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익사가 합쳐서 40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주관에 투숙했던 유몽인이라는 어우야담을 쓴 그 시인이
그때 아주 이렇게 한 재미있는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사신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객관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객관 사람 빗자루 비껴들고 사신 왔다고 미친 듯 소리치네. 창문 앞 한 조각만한 자리에 자리 정하고 술 석 잔 마시네. 그래도 그 와중에 앉아서 술을 석 잔이나 마셨대요. 학은 높은 나무에서 서로 다투고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서 다투고 족제빈 오래된 배에서 손을 맞잡았네. 아래 사람들은 또 그 썩어 빠진 그런 거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이제 한다는 거죠. 부정을. 홀로 앉아 피곤하여 잠들려 하는데 해질녘 산바람이 슬피 불어오네.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노래했고요. 자, 숙종 때에 박태보라는 분이 파주 목사로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좀 강성이었고 아주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청사가 너무 낡아서 한 집에서 두 사람씩 부역으로 나와서 50여일에 걸려서 청사가 완공되었는데요. 그날은 가을이어서 파주 온 들녘에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름을 풍락헌이라고 짓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나 강성이냐면 박대보는 다음에 파주의 유학자인 우계성원과 율곡이를 문묘에서 퇴출시킵니다. 퇴출됐을까요? 네,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다시 이제 문묘에 이제 모셔지는 거죠. 그리고 또 숙종이 장희빈에게 이제 홀딱 빠졌을 때인데 인현왕후를 내치죠. 그렇게 할 때 이거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숙종에게 옥에 갇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래서 유배가다가 이제 노량진에서 죽었는데 숙종은 박태보 죽인 일을 금방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원을 복원시켜 주었고요. 박태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아버지하고 서로 숫자 세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살구가 뭐 26개가 열렸다, 28개가 열렸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꾼들을 시켜서 따보기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숫자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보고 하는 소리가 뭐든지 고집만 부리고 이기려고만 하고 그런다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박태보가 나무를 올라가서 그 벌레 먹은 덜단 자두 살구 2개를 따가지고 내려왔더니 박태보 아들이 말했던 그 숫자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장희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바로 기사환국이라고 하죠. 자, 나중에 하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세화라는 관찰사를 했으면서 학자였던 분이 이 친구는 죽었죠. 박세환, 박태보는. 여기를 둘릅니다. 그런데 와서 이런 풍락헌 운이라고 시를 하나 또 쓰는데요. 사람은 가고 흔적만 남았는데 지금도 그 청빈함 우러러보네. 청빈하긴 했어요. 남은 생이 백수인 이 관찰사는 그날의 박사군이 너무 그립구려. 박사군, 이게 이제 불일사자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두니까 이렇게 시에 이렇게 사연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파주 읍사무소 말고요. 먼저 있었던 읍사무소 자리가 바로 관아였다고 하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기무부대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동원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 왼쪽으로 보면 회화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회화나무는 일반인은 아무나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은 궁궐이나 사찰, 향교, 이런 관아 이런 데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기가 너무 많은 곳에 물론 그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이 나무를 심으면 이게 기운이 밝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학자나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심지를 못하게 했던. 그런데 제가 중국의 공자사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서는 길까지 이 회화나무가 마치 그 유생들이 도열이라도 하고 서 있듯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참 멋있다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중국의 그런 영향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갔던 사신이 심었을지 모를 이 나무가 그런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한번 좀 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하는 회화나무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왕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행행이라고 하는데요. 태종 8년 태종이 정종과 태조의 건원능에 행행하여 동지제를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파주에 행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3년에 태조가 임진의 수미포에 행차하여 정도전에게 명하여 오군진도를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태종 3년에는 임금이 언덕과들을 돌아다니며 매를 놓아 사냥하고 임진에 머물렀대요. 지금 태종 이방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 눈에 보이는 듯하죠. 자, 태종 6년에는요. 11일이 태상왕 탄일이기 때문에 그날로 이제 행사를 다 치르고 백주로 이제 부지런히 달려와서 달려오고 나니 저녁에 원평의 광탄천변에 머물렀다. 세종 3년에는 두 임금, 살아서 왕위를 물려준 임금은 태종밖에 없죠. 그래서 태종과 세종이 이제 임금이 둘이에요. 그 두 임금이 파주의 들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임진강 건너 나룻가에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가 문헌에 나옵니다. 그리고 파주에는 이제 임금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는 시기가 숙종 이후입니다. 영조의 어머니가 바로 숙빈 최씨인데요. 바로 그 소령원에 묘가 있죠. 그런데 영조가 이제 7년 왕이 되고 7년 후에 어머니가 그 제실에서 자고 이랬던 것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파주에 능에 가면 어머니 그 제실에서 한번 자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의정 홍치중이 이렇게 말하죠. 사친묘소의 묘막은 비록 잠자에 계실 때 납신 적이 있더라도 지금은 결국 사가이며 처한 곳이 후미지고 외딴 촌락이니 어가가 유숙하기에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인조 장릉에서 느지막하게 출발하여서 파주에서 묵고 다시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무신하들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 고맙다 내 말에 따르겠노라 했을까요? 정말 고집이 센 임금이었었죠. 오죽하면 자기 아들 사도 세자도 죽였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경숙하는 까닭을 연속해서 이미 하였듯이 정례로나 상황으로나 모두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9월 9일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달 27일, 28일 이제 27일 밤을 제실에서 자는 거죠. 이래요. 이제 영조가 장릉의 새능에서 이 장릉이 인조의 능인데요. 원래 임진각 가는 그 운천리에 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안 좋다고 해서 탄현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새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릉의 새능에서 친제를 행하고 진정이라는 것은 아침 7시부터 한 8시 반까지입니다. 이때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진정에 출발하여 파주 주정소를 거쳐서 파주 바로 소령원 묘, 엄마 묘 거기로 이제 제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주 고향 객사에는 전례대로 사객이 묵도록 분부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따라왔던 수행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자기하라 이렇게 분부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영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머니 숙빈채 씨의 묘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묘가 정말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제가 봐도. 이 묘소 앞에 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마치 용이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오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어머니가 묻힌 묘소가 그 여의주가 여의주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바로 어머니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조는 51년 7개월이나 그 왕좌에 있었던 임금이시지요. 자, 여기 와서 머물렀다는 그 제실은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이 신도비가 저 입구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조가 바로 이것을 썼고 비각도 나중에 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임금 정조. 또 파주에 아주 자주 오십니다. 올 때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왔다 하고요. 우선 정조 4년 9월에 영릉에 능행하기 위해 파주에 이제 왔는데 정조가 파주 행궁에 도착하기 10리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또 금이영과 어영청 대장은 오리전에 가서 준비를 합니다. 정조가 행궁에 도달하면 그 좌우에 병조 판서를 위시하여 군영대장, 경기감사, 각 읍의 영장들이 도열하였고 행궁 안에 좌우에 다 대장들이 이제 섰고요. 그 사람들이 정조를 북면하고 이제 섰다는 거예요. 임금이 앉는 자리는 꼭 북쪽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북쪽에 앉으면 북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북면하고 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조를 죽이려는 정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조는 정조 친위 부대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장룡영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500여 명이 이제 5개 대대로 이렇게 나누어진 부대였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정조 13년 왔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파주에 이제 왔다고 하는데, 오셨다고 하는데, 대가가 파주에 이르러 행전에서 각 이제 영의 장관들에게 활쏘기와 총쏘기 시험을 보이고 차등 있게 시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16년, 정조는 박명원, 화평홍주, 봉조와 홍봉환, 외할아버지죠. 그리고 화평홍주는 바로 영조의 셋째 딸인데, 박명원이 바로 그 부마예요. 그런데 화평홍주가 22살로 죽고 42년을 더 사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영릉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자, 화평홍주 묘 한번 보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영조가 이제 쓴 비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명원의 신도비. 그런데 박명원이 정조 4년에 청나라 황제의 70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는 정사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데려가는 게 집안 삼종제 동생 팔촌 박지원을 데려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열화일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열화라는 것은 이제 북경으로 갔는데 이 황제가 청나라는 그 오늘날의 승덕이라고 하는 그 열화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름에 갔는데 여기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호수도 많고. 그래서 여기 다녀온 일기가 바로 열화일기인데 얼마나 급하게 황제를 보러 갔는지 밤새 강을 9번을 건넜다 하는 그 제목의 소설, 그 열화, 일야, 부도학이라는 것 들어있는 열화일기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탄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파주리에 묻혀있는 박명원이라는 거에 우리 파주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십니다. 자, 정조가 갔다는 영릉은 바로 파주의 삼릉, 공릉, 순릉, 영릉 중에서 영릉인데요. 여기 묻혀있는 분이 바로 정조의 법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효장세자는 사도세자의 형으로서 10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물론 없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니까 진종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품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고종 때 황제국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 때 1908년에 그 순종이 이렇게 소황제로 다시 한번 이걸 올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릉에 가면 비각이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3번이나 올려받은 분은 여기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것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재미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파주초등학교 뒤에 파주교육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파주 관아와 객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목사들 송덕비라든가 파주 뭐 관아 문무 주춧돌 그리고 그 파주초등학교가 객사자리였던 것을 입증하듯이 운동장 한쪽에는 이렇게 주춧돌로 썼던 것 같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파주 관아지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주 읍에 대해서 그 관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진은 파주읍사무소와 파주교육박물관
또 영농사진은 문화재청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시는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이동윤 선생님 찾아놓은 시를 제가 좀 활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주 관아지와 객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늘에 이어서 파주 향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